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AWS 빌더스 프로그램 200 스토리지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이 있으시면 웨비나의 질문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의 답변은 공개로 답변되지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비공개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스토리지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 사례에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종류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AWS가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종류입니다. 스토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블록 스토리지는 포맷되지 않은 원시 스토리지입니다. 즉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LUN을 호스트에서 포맷하고 이를 호스트 시스템에서 마운트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용 예로는 하드디스크, SAN, 스토리지 어레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외장 하드디스크를 붙여서 사용할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NA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지 서버에서 NFS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볼륨을 제공해주면 이를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예로는 NAS 어플라이언스, 윈도우즈 파일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앞서 얘기한 블록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고 저장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파일들이 디렉토리에 대칭형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가상의 컨테이너에 펼쳐져서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일들은 메타데이터와 태그를 가지게 되며 정책 기반으로 파일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AWS S3 또는 셀프, 오픈스택 스위프트와 같은 스토리지들이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도입하게 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구성, 가용성, 보안, 비용, 확장성, 성능, 그리고 다른 서비스와 연동과 같은 이런 항목들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구성은 데이터 손실 측정에 대한 기준이 되고 가용성은 다운타임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가 저장될 때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될 때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파일이 암호화될 수 있는지 데이터의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 기준이 됩니다. 확장성과 성능은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스루풋과 IOPS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동은 볼륨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서버와 연결하는 작업들을 API를 통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은 장애 발생 시 데이터를 얼마나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역에 두 벌의 복제본을 유지하면 99.99%의 내구성을 가지는 것이고 화면 가운데처럼 두 개의 지역에 분리돼서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99.999%의 내구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내구성을 확장시켜서 세 개의 영역에 세 벌의 복제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1라인의 내구성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데이터의 손실을 거의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용성과 내구성을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성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운타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를 측정하는 기준의 가용성이 되겠고, 99.999%의 경우 가용성은
5분 15초 다운타임을 허용하는 것이며 내구성은 10만 개의 파일 중 하나의 손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 보면 11.9의 경우는 가용성이 300 마이크로세컨의 다운타임을 허용하는 것이며 내구성은 1000억 개의 파일 중에서 하나의 파일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가 상당히 적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스토리지 종류 중에서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선택하는 기준은 파일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따라 맞춰 선택되어야 합니다. 호스트에서 직접 파일을 액세스하고 기록하며 빠른 성능을 요하는 경우에는 블록 스토리지가 적합합니다. 여러 대의 서비스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파일 스토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는 웹 콘텐츠로 사용되어야 하거나 다수의 서버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 이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AWS가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블록 스토리지는 EBS Elastic Block Store 서비스입니다. 보통 EBS라고 부르죠. 이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AWS 콘솔에서 필요한 용량과 성능에 맞춰 볼륨을 생성하고 인스턴스에 연결한 후 파일 시스템을 포맷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파일 시스템 포맷은 리눅스의 경우에는 XFS 또는 ext4, ext 타입이 주로 사용되며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NTFS, FAT 포맷이 주로 사용됩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해당 볼륨을 서버에서 마운트한 후 데이터를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EBS는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블록 스토리지이며 독립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독립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란 인스턴스와 볼륨이 연결되어 사용되다가 해당 인스턴스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해당 볼륨은 계속 사용 가능하고 그 볼륨에 저장된 데이터도 다른 인스턴스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스턴스와 볼륨 간에 사실 큰 종속관계가 있진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EC2 인스턴스는 다수의 볼륨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랩탑에서 여러 개의 외장 디스크를 동시에 연결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EBS 볼륨은 반드시 서버의 OS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포맷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스토리지 서비스에 비해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고성능을 요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치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서 SSD와 HDD 타입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치 타입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EBS 볼륨 타입은 SSD와 HDD 기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SSD는 메모리형 디스크이고 HDD는 스핀들 디스크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빠른 읽기 속도와 IOPS는 SSD가 빠르고 또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큰 파일 유지에 연속된 라이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HD 타입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핀들 디스크는 암이 파일의 위치 블록까지 찾아가는 이런 시크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일 액세스 시간이 메모리 타입에 비해서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SSD 장치를 사용하는 볼륨 타입으로는 GP2와 IO1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트디스크는 GP2를 사용하고 있고 고속의 IOPS를 요하는 환경에서는 IO1이 사용되게 됩니다. GP2의 기본 IOPS는 100에서 16,000 IOPS이고 버스트하게 되면 3,000 IOPS까지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GPT2의 대역폭은 초당 250MB이며 용량은 1GB에서 16TB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IO1의 경우에는 100에서 64,000 IOPS를 제공하고 있고 처리량은 초당
1000MB까지 가능합니다. 용량은 4GB에서 16TB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HDD 타입의 볼륨 타입은 ST1과 SC1이 있습니다. ST1은 처리량이 많은 경우, 데이터의 처리량이 많은 경우에 사용되고, 성능과 관계없이 그냥 데이터의 저장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SC1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T1의 경우 처리량은 400MB에서 최대 500MB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저장 용량은 500GB에서 16TB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SC1은 처리량이 12MB에서 192MB까지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용량은 ST1과 동일하게 500GB에서 16TB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각 볼륨 타입의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GP2는 부트 볼륨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볼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IOPS를 필요로 하는 제공하는 IO1은 NoSQL 기반의 데이터 볼륨 또는 디스크 쓰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ST1은 대용량의 볼륨을 적재하고 연속적인 대량의 쓰기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카프카나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SC1은 로깅, 백업, 그리고 미디어 인코딩, 렌더링과 같은 작업의 워크로드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EB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은 EBS 볼륨의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그대로 찍어 데이터를 백업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 원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스냅샷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냅샷은 델타 블록 체인지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의 볼륨이 여러 벌의 스냅샷을 찍더라도 변경된 부분만 증분되어 백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번 원본과 같은 크기의 스냅샷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변경된 부분만 증폭되기 때문에 삭제 시 어느 한 시점의 스냅샷만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 복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스냅샷 삭제 시에는 다른 곳에서 참조되지 않은 영역만 스냅샷 데이터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참고되고 있는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냅샷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체 복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스냅샷은 리전 간 볼륨 복제 시에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EBS 볼륨이 싱가폴 또는 미국 리전의 인스턴스에서 직접 마운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볼륨을 다른 리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볼륨에 대한 스냅샷을 찍고 그 스냅샷을 다른 리전으로 복제한 다음에 복제된 스냅샷으로 볼륨을 생성해서 인스턴스와 연결하면 외부 다른 리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볼륨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EBS의 스냅샷과 에이미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에이미는 OS의 부팅 이미지로 주로 사용되고, 스냅샷은 커스터마이즈된 이런 부팅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미는 인스턴스의 부팅 이미지로 사용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스냅샷은 각 EBS 볼륨 각각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백업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볼륨은 부팅 볼륨일 수도 있고 또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볼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스냅샷이 에이미보다는 좀 더 큰 범위에 속하고 있고 두 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이는 얘가 그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스냅샷을 묶어서 하나의 에이미 이미지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냅샷으로 볼륨을 여러 개 가지는 그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런 에이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하나의 볼륨으로 하나의 스냅샷을 만드는 화면인데 하나의 볼륨으로 여러 개의 스냅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 개의 볼륨을 묶어서 하나의 스냅샷으로 만들고 하는 것, 이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요 기능, 새로 런치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말씀드린 건 EBS의 멀티 어태치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죠.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액티브 스탠바이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구성이 AWS 클라우드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클러스터 구성에서는 반드시 볼륨 스토리지가 쉐어가 되어야 합니다. 공유가 돼서 여러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볼륨을 바라봐야 하는데, AWS에서는 EBS 볼륨이 아무래도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하나의 볼륨 마운트에서 잘못하다가는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실 지금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2월 멀티 어태치 기능을 EBS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 하나의 볼륨을 여러 인스턴스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이런 기능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최대의 연결할 수 있는 인스턴스 대수는 동시 연결 가능한 게 16대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가용 영역 내에서 인스턴스 간 연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타입으로는 니트로 기반의 인스턴스를 사용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볼륨 쓰기 작업을 할 때 데이터 손상이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파일 시스템 락 처리를 할 수 있는 클러스터 솔루션과 같이 사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EBS 외에도 인스턴스에서 볼륨을 서비스하는 그 EC2 인스턴스 스토어라는 볼륨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스토어는 인스턴스의 로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 디스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삭제되면 해당 볼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영구 보관 장치로는 이 인스턴스 스토어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인스턴스에서도 이를 마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인스턴스 스토어를 지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은 D2, i3, R5D, M5D가 있으며, 인스턴스 스토어는 그래도 고성능으로 내부의 데이터를 쌓고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 서치와 같은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AWS가 제공하는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파일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눅스 기반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엘라스틱 파일 서비스와 윈도우즈 기반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FSx4 윈도우즈 파일 서버입니다. EFS라고 보통 얘기하는 엘라스틱 파일 서비스는 나스 서버와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여러 서버에서 공유해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 EFS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FSX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간에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있고, 이때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EBS와 EFS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EBS는 직접 OS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먼저 포맷을 하고, EBS는 직접 OS에서 파일 시스템을 포맷하고 자신만이 사용하는 서비스 스토리지가 되겠고, EFS는 포맷이 필요 없이 여러 대의 서버들이 동시에 공유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FS의 레이턴시는 스탠다드 클래스인 경우 한 자릿수 밀리세컨 지연 시간을 보장하고, 인프리퀀트 액세스 클래스일 경우에는 멀티 디짓, 즉 두 자릿수 밀리세컨 지연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클래스와 IA 클래스, 인프리퀀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EFS의 처리량은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까지 가능하며 500K 이상의 IOP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SS의 경우 레이턴시는 SSD를 사용하게 되면 밀리세컨 미만이고 처리량은 직접 파일을 접근했을 때 초당 3GB까지 성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일당 수십만 IOPS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성능을 좀 더 높이기 위한다면 파일 캐시를 사용하면 더 큰 성능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EFS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편리성 부분인데요. EFS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FS를 생성하게 되면 바로 마운팅 포인트가 수초 내에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 해당 볼륨을 그냥 마운트해서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EFS는 표준 포직스 기반 연결을 지원하고 있어서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CP나 RM이나 무브 이런 파일 관련된 명령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오브젝트를 다룰 때는 별도의 AWS CLI 패키지를 깔아야 되고 이 명령을 통해서 별도의 AWS CLI 명령어나 아니면 별도의 API 콜을 통해서만 EFS 파일 S3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FS는 OS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NFS 버전 4 프로토콜로 마운트해서 일반 파일 시스템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EFS 또 하나의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저장해야 될 파일들이 많아져서 추가로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고 할 때 별도의 프로비저닝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파일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파일 시스템 용량이 확장되고 또 파일이 제거되면 파일 시스템이 축소가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최소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트렌드 예측도 상당히 쉽게 가능해집니다. EFS는 파일 시스템 용량으로 페타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파일 시스템이 증가할 때 데이터 처리량과 스루풋과 IOPS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 처리량 규칙은 테라바이트당 50MB씩 처리량이 늘어나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100MB per second, 초당 100MB까지는 기본으로 버스트에서 처리량을 늘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파일 시스템이 저장된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스루풋과 IOPS도 사용자가 원하는 수치만큼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OPS 증가를 위해서 프로비전 모드로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는 온라인 상태에서도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레이턴시는 파일 시스템 크기에 상관없이 낮은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수천 대의 클라이언트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 측면에서 보면 EFS는 기본적으로 다중 가용 영역의 데이터가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낮죠. 전통적인 나스의 고가용성 모델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공통의 스토리지를 두고 이 앞단에 헤더 노드 또는 프록시 노드들을 둔 다음에 액티브 스탠바이로 서비스를 페일오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파일 위치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 서버를 둬서 이거와 별개로 이제 액티브 방식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EFS는 다중의 가용 영역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EFS의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나 미디어 워크플로우 처리 또는 웹 서비스, 자료 공유 워크로드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 EFS의 기본 컨셉은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 노드에서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공통의 공유되는 파일들을 사용한다.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EFS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좀 자주 사용되지 않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파일들을 규칙에 따라서 좀 콜드 티어로 넘기고 인프리건트 클래스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파일들만 스탠다드 클래스에 옮겨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인프리건트 액세스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스탠다드 클래스에 비해서 약 12배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인프리컨트 단계로 파일을 보내는 규칙은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7일, 14일, 최대 90일까지 그 파일이 액세스되지 않으면 이 파일들을 인프리컨트 단계로 넘겨라 라고 규칙을 고객의 요청사항 워크로드에 맞게 좀 지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리사이클 관리 기능을 한번 활성화하게 되면 다시는 좀 비활성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은 EFS 파일 시스템을 생성했을 때 이를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제공했을 때 제공되는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DNS 이름으로 마운팅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이 마운팅 포인트를 가지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를 해서 다수의 서버가 같은 이 DNS 네임을 가지고 해당 파일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운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mount type ntfs4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며 해당 파일 시스템을 인스턴스의 특정 디렉토리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모든 데이터는 다 EFS에 저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명령어 자체와 같이 NAS 연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윈도우즈 스토리지 공유를 위해서는 FS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도 윈도우즈가 기본 제공하고 있는 것들과 최대한의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TFS 파일 시스템, 가장 윈도우즈의 기본 파일 시스템이죠. 또는 CIFS와 호환되는 이런 삼바 마운트, SMB가 삼바 마운트죠. 삼바 마운트를 가지고 공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계가 돼서 AD 통합을 할 수 있어서 이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자 인증 부분들을 AD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또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그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사 파일 시스템 기능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또한 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FXX는 99.9%의 가용성 S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생기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과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용 영역 내부에서 복제를 하고, 이와 더불어 다중의 멀티 가용 영역 안에도 데이터를 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다운타임이 거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으로 자동으로 서비스가 페일오버 되어서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충실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불리면 S3라고 불리웁니다. S3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WS에서 거의 최초에 사용된 서비스 중에 하나고 EC2와 더불어서 가장 오래되고 AWS 클라우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3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오브젝트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오브젝트의 저장소는 버킷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대한 입출력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보통은 REST API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내구성인데 11.9의 내구성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거의 무제한입니다. 특별한 용량 제한이 없이도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다양한 스토리지 계층으로 데이터를 분류해서 데이터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S3의 오브젝트는 기본 기능으로 웹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정적 웹 콘텐츠를 S3에 올려서 웹 서버가 없이도 바로 웹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S3는 보안 규정 준수, 감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되고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시 설정 변경을 통해서 누구나 해당 오브젝트를 접근 가능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춰서 최대한 기능을 제공하려고 저희는 다양한 설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자가 이 데이터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꼭 신경을 쓰고 접근 정책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S3의 사용처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로서 S3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기업의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되어서 모든 데이터가 일단 S3에 적재가 됩니다. 일단 적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향후에 이를 사용할 방법을 좀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한 IoT의 센서 데이터가 저장이 많이 됩니다. 요즘 IoT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많이 보급화되어 있는 IoT 장치들의 그 데이터들은 한 곳에 모여야만 이 단말기와 장치들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또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용도로는 대규모 이미지 저장소로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커머스 업무에서 상품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 업무를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연동하고 고객에게 직접 이미지에 대해서는 웹서버가 아닌 S3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직접 이미지나 동영상을 다운받을 또는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웹서버의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의 클래스는 화면에서 보실 때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데이터에 접근이 많은 오브젝트를 위한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데이터 접근이 액세스하는 게 적은 오브젝트를 위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사용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대신에 레이턴시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시간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사용 비용은 적어지게 되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스탠다드 클래스가 되는데요. 이 스탠다드 클래스에는 빈번하게 접근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저장이 많이 사용되고 또 그 다음으로 쓰이는 게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입니다. 이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는 이 접근에 대한 게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좀 변화하는 데이터 접근 패턴이 있을 경우에 이를 분석해서 핫존과 콜드존을 자동으로 좀 옮겨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동으로 알아서 핫존과 콜드존 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거기에 대한 사용 비용을 자동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프리건트 클래스는 이제 오브젝트들이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간혹 조회용으로 필요한 이런 데이터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또 이제 스탠다드 클래스와 원종 클래스로 나눠지는데 스탠다드 인프리컨트 클래스는 세 개의 가용 영역으로 데이터가 복제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으며 원존 인프리컨트 액세스 클래스는 하나의 가용 영역에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존 인프리컨트 클래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가 삭제되더라도 재생산 가능한 데이터를 적재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레이셔는 이제 아카이빙 데이터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때는 접근 시에 파일을 접근한다고 하면 수분 또는 수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회수한다고 하면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과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데이터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만에 하나의 목적으로라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저장을 할 경우에는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 클래스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 접근 시간은 12시간에서 48시간까지 이렇게 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비용이 기가바이트당 0.00099 USD 달러와 같이 거의 상당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3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킷과 오브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좀 계층형으로 사실 일반 EBS나 EFS처럼 디렉토리 구조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때는 S3를 프리픽스를 사용해서 약간 비슷하게 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깅을 가지고 보통은 많이 데이터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S3는 버저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버저닝 기능을 통해서 오브젝트당 과거 버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필요할 때 불러서 백업처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모니터링 기능으로는 클라우드 와치와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가 있는데, S3에서 저장되고 입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의 유입의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트레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어떤 명령이 API를 통해서 수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데는 클라우드 트레일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리전 간 데이터 복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이 리전과 복제 기능을 가지고서 사실 EBS 때 말씀드렸던 스냅샷을 가지고 다른 리전, US나 싱가포르 리전으로 복제하고, 그리고 해당 복제를 가지고서 해당 인스턴스가 US의 인스턴스가 해당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사실 S3의 리전 간 복제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S3의 데이터 변경이 생기면 이를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람다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도 있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미지 변환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미지 오브젝트가 이제 벽기수로 들어오게 되면, 저장이 되면 해당 이미지를 람다에서 자동으로 여러 개의 해상도 파일로 나눠지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지가 S3에 저장이 됐을 오브젝트가 S3에 저장됐을 때 EBS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 이 이벤트와 람다를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S3 배치 오퍼레이션입니다. 최근에 좀 발표된 건데, 이 S3 배치 오퍼레이션은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S3에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대량의 이제 복사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것도 이제 람다하고 연동해서 특정 작업을 배치 형태로 대규모로 작업하게 하는 것입니다. S3는 자체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변경 작업을 하려면 EC2에서 접근하거나 EC2 클라이언트에서 하거나, 아니면 로컬 자기 랩탑에서 AWS 클라이언트 명령을 가지고 CLI 명령을 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S3 배치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의 대규모의 변경 작업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S3에서 보안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의 인증관리 솔루션인 이런
서비스인 그 IAM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IAM을 통해서 모든 접속 유저 관리라든가 또 어떤 액세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게 됩니다. 보통 S3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특정 오브젝트를 접근할 때 퍼미션 디나이 메시지를 한 번쯤 경험을 보셨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나는 것도 결국은 IAM에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IAM을 통해서 유저나 또는 롤별 접근 권한도 할 수 있지만 S3 자체도 ACL이라든가 버킷 정책으로 사용자 접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쿼리 문자열 인증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사용자 인증 정보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인증 정보를 가지고서 해당 오브젝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도 이런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데모에서 보여드린 게 프리사인 명령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 프리사인 명령어 자체가 이런 쿼리 문자열 인증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해서 서버 사이드 암호화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암호화 모두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S3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공개 접근, 퍼블릭 액세스가 불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소유자와 또는 루트 유저만 이제 해당 오브젝트를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일반 외부에서 만약에 외부의 데이터를 이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별도의 퍼블릭 액세스 설정 작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또 아마존 메이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AI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자동으로 S3의 민감 데이터들을 탐지해서 또 분류해가지고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WS CLI 패키지에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3 관련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익숙한 이제 CP, LS, 카피를 위한 CP, 뭐 리스트를 보는 LS, 삭제를 위한 RM, 싱크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일정 기간만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하기 위한 프리사인 명령어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에 보이시는 웹사이트와 같이 웹 서비스를 위한 이런 명령어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사인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용량 파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일정 기간만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했을 경우에 이 프리사인 명령어과 그 다음에 expire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들을 아무래도 외부와 공유하고자 할 때 이걸 놓는 경우가 마땅치가 않은데 메일로도 좀 용량이 작고요. 그럴 경우에 S3에 이 프리사인드에서 올려놓고 하면 사용자가 뭐 몇 시간 동안만 또는 일주일 동안만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명령을 보게 되면 화면처럼 헬로 월드를 기록한 이런 파일들을 먼저 만듭니다. 이를 만들어 놓게 되고 AWS S3 CP 명령을 가지고서 S3에다가 해당 파일을 적재하게 됩니다. 이동시키는 거죠. 그 이후에는 AWS 프리사인 명령을 가지고 또 expire 옵션을 가지고서 1 곱하기 60 곱하기 60 이게 말하는 게 1시간 60초, 1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즉 1시간 동안만 접속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저렇게 스크립트를 좀 써가지고 좀 구분하기 쉽게 좀 해놓은 거고요. 저렇게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대용량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명령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으며 이어서 메가존 클라우드 박용선 매니저님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을 위한 AWS 스토리지 서비스 활용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더 나은 웹 서비스, 웨비나를 좀 준비하고 또 발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및 녹화 영상은 아래 URL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AWS 빌더스 프로그램 200 스토리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